이거는 이제 굳이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쓸 때만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이제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같은 프로그램 쓸 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어느 날 보면은 시스템 하드가 용량이 꽉 찼다고 하면서 나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막 반항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보면 이제 캐시 어도비가 이제 정말 고질적인데요. 개선되는 경우를 못 봤어요. 캐시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되고 이게 계속 쌓였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 이제 이거를 수동으로 지워주는 기능이 있기는 한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쓰시다 보니까 캐시 프로젝트가 끝났으면 캐시를 지워줬어야 했는데 캐시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용량이 꽉 차게 되는 것이죠. 사실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에다가 다이렉트로 소스를 임포트해서 작업을 하신 경우는 그 작업이 끝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순간 생성된 캐시가 자동으로 삭제가 되니까 오히려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스스로 이게 쓸모 없어진 캐시인지 계속 남겨야 되는 캐시인지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얘는 계속 끌어안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이런 프로그램을 쓸 때는 주기적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혹은 생각날 때마다 이걸 찾아가지고 캐시를 지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보면은 이제 맥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 라이브러리에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폴더에 어도비에 커먼에 하면 이제 미디어 캐시와 미디어 캐시 파일즈 폴더 두 개 있는 이 안을 싹 비워주시면 되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유저의 유저 아이디 유저 폴더에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빌드 오브로 아이디를 만드니까 빌드 오브 앱 데이터 로밍 어도비 커먼에 이제 미디어 캐시와 미디어 캐시 파일즈 이렇게 가면은 이제 똑같은 내용이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시스템 폴더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 불안하다 그렇다면은 요 안에 환경 설정 창이 있죠. 파일에 가면 프리퍼런스라고 있죠. 거기에 프리퍼런스라고 하시면은 미디어라는 항목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캐시 경로를 지정하는 옵션들이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클린이라고 해서 캐시 파일을 지워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수동으로 하지 않더라도 클릭하면 이제 질문 한번 하고 이제 지워주는데 좀 많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 지우는 것을 더 권장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캐시를 지워주는 거를 좀 더 손쉽게 하기 위해서 이 앞에 미디어 캐시 파일즈와 미디어 캐시 데이터베이스 요 경로를 시스템 하드가 아니라 이게 기본 값으로는 지금 둘 다 맥이랑 윈도우 다 시스템 하드에 생성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다른 데이터 하드에다가 이제 gz-캐시란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생성이 되도록 저는 수동으로 바꿔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훨씬 찾아 들어가서 지워주기가 쉽게 되죠. 앞에 gz-캐시란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넣는 이유는 이제 저는 이걸 폴더를 이름 순으로 정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gz를 붙이면은 폴더 리스트 중에서 거의 제일 끝으로 오게 되겠죠. 그런 짜잘한 팁이 있고 반대로 폴더가 제일 요 특정 폴더가 이름 순 정렬을 하면 제일 앞에 오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앞에 언더대시를 하나나 두 개 정도를 붙여놓으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최우선 앞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가 이제 흔치는 않은데 쓰다가 보면은 설정이 꼬여서 로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OS 10 버전인 경우는 더블 클릭해서 로고 창 뜰 때 커맨드 옵션 쉬프트를 누르고 있으면은 모든 환경 설정이 리셋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버전은 거기에 대응되는 컨트롤 알트 쉬프트를 누르고 이걸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하면 클릭이 안 돼, 프로그램 실행이 안 되고요. 프로그램 실행한 직후에 이 키들을 눌러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프로그램 설치했을 때 환경으로 되돌아가겠고요. 즉 캐시 경로도 다시 바꿔주셔야 되죠. 쓸까 말까한 응용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알고 나면은 은근히 쓸모 있는 유용한 기능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펙트에 있는 이제 룩업 기능, 그 다음에 이미지 오버레이, 그 다음에 네임 오버레이, 타임 코드 오버레이 기능이 있고요. 네, 퍼블리시 기능. 그러니까 작업을 인코딩과 그 이후에 이걸 어딘가 배포를 한다든가 업로드를 하는 작업을 통합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중으로 미뤘던 와치 폴더 기능이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직접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일단 아무거나 하나 지금 임포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264에 자, 보면은 이제 이펙트 탭에 가면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고요. 이펙트들이 루미트리 룩, 그 다음에 룩업 테이블이 있는데 이렇게 프리뷰를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어도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요 룩들이 있습니다. 이제 스피드 그레이드를 받아들이면서 생긴 이제 값들이죠. 이렇게 이런 룩을 만들어 선택을 인코딩 단계에서 선택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요거는 좀 굉장히 거의 안 쓰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반면에 이제 보시면 여기에 셀렉트를 해가지고 스피드 그레이드에서 만든 룩업 테이블 값을 읽어들여서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스피드 그레이드를 쓰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소스를 편집용으로 변환을 할 때 일괄적으로 룩업을 씌우는 작업을 할 때 이 기능을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면 아무래도 더 편하게 프로그램을 복잡하게 무거운 프로그램을 안 쓰고도 간단하게 적용이 가능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미지 오버레이, 말 그대로 이미지를 오버레이 시키는 기능인데요. 주로 이제 워터마크 삽입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게 됩니다. 보면은 추즈를 해가지고 파일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예, 제가 이게 샘플도 미리 픽프 인코딩이라서 PNG로 해서 투명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올라왔죠. 그래서 위치를 조정하고 스케일을 20으로 너무 줄었나요? 센터 이렇게 위치를 지정된 값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옵셋을 통해 가지고 세부 위치를 다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워터마크 삽입할 때 마스터에다가 워터마크 삽입할 때가 굉장히 편하겠죠. 그 다음에 협업 작업으로 해서 공통으로 사용할 워터마크를 PNG 파일로 배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적용해서 인코딩 할 때 유용하겠죠. 오피시티로 해가지고 투명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장 보기 싫은 워터마크가 바로 이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임 오버레이, 이 이미지 오버레이하고 굉장히 비슷한 방법입니다. 단지 그 소스가 텍스트라는 것이죠. 프리픽스를 하면은 이제 기본은 소스 파일을 혹은 여기서 세팅한 앞에 프리픽스 그 다음에 서브픽스 온으로 하면은 이제 여기에 입력한 여기다가 이제 프리 그 다음에 서브에다가 저는 이제 리어라는 표현을 오히려 더 프리 리어면 이제 앞에 프론트가 낫겠네요. 프론트와 리어 하고 만약에 여기 파일명을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파일명과 구별하기 위해서 뒤와 앞에 언더바를 넣어주는 게 좋겠죠. 파일명의 형식을 파일명만 가볼 수도 있고 익스텐션, 확장자까지 같이 표기를 할 수도 있고요. 정렬 방법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옵셋도 바꿀 수가 있고 사이즈 아이쿠 너무 줄였다. 그 다음에 오피시티를 하면은 뒤에 블랙바가 이제 같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용한 기능은 이제 타임 코드 오버레이 기능이죠. 이거는 이제 주로 방송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작가나 혹은 이제 오디오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요 샘플 소스를 이제 마스터본이라든가 원본 소스라든가 원본 소스를 프리뷰용으로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가편된 소스를 가지고선 음악 성공용으로 작업할 때 이제 많이 보내는 이거를 적용해서 인코딩 하면은 이렇게 타임 코드를 삽입이 가능하고요. 타임 코드는 앞에 이미지 오버레이라든가 텍스트 오버레이는 변함이 없지만 타임 코드 오버레이들은 말 그대로 동영상의 타임 코드와 동일하게 숫자가 바뀌죠. 타임 코드의 포지션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 코드가 미디어 파일의 타임 코드를 갈 수도 있고 수동으로 타임 코드를 다시 지정해 가지고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50프레임으로 강제 변경을 하니까 실제로 미디어의 지금 타임 코드는 20초 2프레임인데 12.2로 나오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미디어하고 일치를 시켜서 가는 경우가 많죠. 예, 요게 이제 이 정도면 이렇게 하고 그냥 인코딩을 오케이 하고 하시면 이제 바로 쓸 수가 있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은근히 유용한 거는 이제 퍼블리시 기능인데요. 인코딩이 끝난 다음에 바로 유튜브에다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물론 당연히 유튜브 계정이 있어야 되겠죠. 유튜브 공개를 개인적으로만 할 것인지 퍼블릭으로 할 것인지 혹은 미지정으로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도 있고요. 로그인 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창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태그 지정, 설명, 그 다음에 업로드가 끝난 다음에 인코딩하는 파일을 지울 것인지에 대한 옵션도 존재를 하죠. 유튜브에 마찬가지로 비메어도 있죠. 오히려 유튜브보다도 비메어의 이 퍼블리시 기능이 유용한 것이 보면은 유튜브에서는 이제 개인 자신만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다 볼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비메어에 있는 거는 only 말고 everybody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즉 패스워드를 걸어 가지고 이걸 업로드를 하고선 납품처 혹은 이제 시사하고자 하는 CP한테 이제 혹은 같은 영상을 공유할 때 팀한테 이제 패스워드를 같이 알려주면은 좋겠죠.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비메어가 있고 비메어 프로가 있죠. 한 달에 10불인가 내죠 아마. 일반 비메어는 업로드하고선 이거 영상을 보려면 1시간 뒤에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로 보려면 비메어 프로를 써야 되는 거고요. 즉 업로드를 하고선 바로 볼 수 있게 하려면 매달 돈을 내가면서 비메어 프로 계정을 써줘야 되겠죠. 마지막에 delete local files after upload는 마찬가지로 같은 업로드가 끝난 다음에 인코딩 파일을 지우는 옵션이고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이제 이게 어도비 CC 기반이기 때문에 개인 어도비 CC 클라우드에다가 업로드할 것인지에 대한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어느 폴더에다가 저장할 건지에 대한 옵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핫스팟이 살아있죠. 만약에 NAS들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러면 NAS에도 이런 FTP 기능이 있죠. 이러면은 비메어 플러스를 안 쓰고도 마치 비메어처럼 제한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소스를 영역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간이 FTP를 하나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인점과 아웃점을 잡아서 아주 짧게만 해서 하는 직접 시연까지 해보겠습니다. 하고 서버가 잠시만요, 제가 커닝 페이퍼를 이렇게 서버 주소를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 포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
대부분 이제 기본값을 써주시면 크게 무난하고요. 만약에 이 설정을 유난하게 다른 포트를 적용한 사례다. 그러면 거기에 적당하게 맞는 설정, 이 FTP에 해당하는 포트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면은 이 밑에 리트라이스라고 숫자가 있는데요. 만약에 한 번에 업로드를 실패를 했을 경우 몇 번까지 재시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재시도 횟수에 대한 것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업로드가 끝나면 지울 것인지에 대한 옵션이고, 보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입력을 잘못했네요. 여기다가 FTP 주소를 입력을 하고, 여기는 hard1이라는 경로를 그 FTP 안에 어느 폴더에다가 어느 경로에다가 할 것인지에 대한 경로를 지정을 해줍니다. 하고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테스트를 해서 지금 만약에 패스트 했죠. 이제 이 FTP는 연결이 된 거를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일부러 아이디를 한번 바꿔보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잘못 떠야 되는데 왜 이 친구가 말을 안 듣네요. 아이디로 말을 안 들으면 경로를 바꿔보죠.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폴더를 가라고 지정을 하면은 지금 원래는 이게 아니라 잠시만요. 저기 한번 이미 테스트를 한 거라서 그 값이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경로를 지정을 하면은 좀 신기하네요. 아침에만 해도 저를 자꾸 이게 실패를 해가지고 괴롭히더니만 원래는 이제 다른 실패를 fail이라는 게 뜹니다. 자, 한번 너무나도 실패를 했는데 성공할까요? 예. 자, 아주 짧게 올리고요. pip ftp 테스트 저장하고 인코딩을 하면은 인코딩을 하고 이렇게 업로딩 웨이팅을 하다가 이제 업로드를 실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업로드 되는 과정이 보이죠? 예, 제가 3G 핫스팟이라서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문자 혹은 이메일로 이 FTP 주소와 아이디 패스워드를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예, 이렇게 굉장히 좀 고전적인 형태의 인터페이스가 뜨기는 하겠지만 예, 위에 업로드 끝났다고 이제 나왔죠. 여기에 보면 hard1 그리고 pip ftp 테스트라고 조금 전에 한 파일이 바로 지금 시간으로 업로드가 완료되는 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면서 재생이 가능해지겠죠. 이렇게 재생이 되죠. 그 다음에 쓰는 게 이제 메타데이터 뷰어 프로그램들인데요. 이제 미디어 인포, 미디어 대시 인포, 애니 파일 인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리였는데 얼마 전에 유료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지금 제가 보다시피 이제 파일의 정보, 아까 이제 이 소스가 어퍼 퍼스트인지 로어 퍼스트인지 비트레이트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이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메타데이터 뷰어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영상을 분석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지는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냥 빠르게 체크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하지만 은근히 유용은 하니까요. 이런 것을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미디어 인포, 제 프리 미디어 인포로 자, 조금 전에 한 테스트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불러넣으면 이렇게 정보가 뜨죠. 보면은 전체적인 오디오와 비디오를 합친 비트레이트도 나오고, 비디오의 비트레이트, 오디오의 비트레이트, 그 다음에 어떤 사양으로 된 것인지, 코덱이 무엇인지, AVC는 A264를 의미하는 또 다른 이름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메인 프로파일에 4.1 레벨, 그 다음에 BAC라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3 리프레임이라고 돼 있죠. 지금 이게 자, 떠라. 화면을 좀 줄여야겠네요. 예, 이런 보는 방식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3프레임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요거는 이제 GOP-M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파일을 아까 제가 테스트용으로 아까 키프레임 디스턴스 체크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키 3가 있고 키 15가 있죠. 실은 이게 15는 GOP-N을 15로 세팅한 사례고요. 보시다시피 GOP-N이 15로 나오죠. 그리고 M이 4로 나오고, KD3, 키 디스턴스 3는 GOP-N이 3, M은 2로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옵니다. 하면서 이 내가 사용하는 영상 혹은 내가 받은 영상이 어느 정도의 사양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이렇게 쉽게 보고, 여기에 기준해서 인코딩은 사실 소스보다 더 높은 사양으로 인코딩을 하는 경우는 이제 편집용으로 변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의 대체 또는 보완제인데요. 예. 자, 일단 애플 컴프레서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시간이 좀 더 달려야겠네요. 컴프레서가 이건 옛날 거고, 컴프레서가 여기 있네요. 애플에서 나온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하지만 이제 이렇게 단순하지만 기능은 상당히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하고 비슷하죠. 이쪽에 있는 이 프리셋 중에서 프리셋을 이렇게 끌어다 넣으면 세팅이 가능하고, 저장 경로를 지정하고 파일명을 지정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수동으로 이런 옵션들을 바꿔주는 기능들이 있죠. 하지만 아까 일부에서 제가 강조를 했던 것처럼 각 사양들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으면은 다른 프로그램을 쓴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바로 표기법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바로바로 적응이 가능하시겠죠. 참고로 지금 여기는 컴프레서 4.13인데 지금 4.2로 되면서 A4264 인코딩이 한 2배 정도 빠져졌다라는 지금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도 마찬가지인데요. CS5하고 비교해 보면은 CC 2014는 제가 볼 때도 저도 체감상으로 2배 이상 빠져졌다고 느끼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코어는 같은 프로그램인데 계속 버전업이 되면서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기능이 많아지면서 옵션 값이 점점 더 사용 가능한 옵션 값이 많아지면서 더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쓰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페가시스 TMPG ENC는 이게 제가 준비를 잘 못했는데, 이거는 구두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윈도우 전용 프로그램이고요. 예전에 이제 TMPG ENC라고 해서 엠팩 1이나 엠팩 2 인코딩으로 많이 썼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특히 더 강조하는 이유가 이 프로그램의 헬프 파일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헬프 파일이 각 옵션 값에 대해서 각 옵션 값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헬프 파일 자체가 굉장히 동영상 인코딩에 대한 좋은 교과서가 됩니다.
단점은 영문으로 헬프 파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번역기의 힘을 많이 받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막판으로 갈수록 점점 중구난방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은 록산 그 SLI 클럽에 이제 로키 산맥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이제 만들어서 배포하신 이제 록산 컨버터라는 툴입니다. 이 친구도 이제 A264와 A265 그리고 재밌는 것은 프로레스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고요. 심지어 맥 버전, 윈도우 버전 다 존재를 하고 윈도우 버전에서도 프로레스로 출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게 정식 프로레스가 아니라서 비트레이트가 비정상적으로 좀 높고요. 그리고 색 공간이 SD를 위한 색 공간으로만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 그런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거를 어도비 록산 컨버터로 만들어낸 프로레스를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나 다른 컨버터에서 다시 한번 재변환을 해주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작업을 하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는 거는 NX1이랑 NX5000 때문이죠. A4265로 레코딩되는 카메라를 가지고 인트라 방식의 프로레스로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방법밖에 없다는 대안이 나옵니다. 하지만 뭐 대안이 없지만 뭐 방법은 있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 대 효과를 굉장히 권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프로레스로 4K 60p를 하면은 용량이 한 1.7GBps 정도가 나와요. 굉장히 용량이 커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스카이 UHD에서 납품용으로 사용하는 규격이 소니의 XAVC 인트라 4K 클래스 300이라는 규격으로 이거를 납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름에서부터 AVC 타입이지만 이름에서 인트라가 들어있듯이 인트라 방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한 쿼드코어 이상의 시스템이고 파이널 컷 프로 10 혹은 프리미어 CC 정도면은 컷 편집은 정말 원활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프로레스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비슷한 느낌으로 작업을 화질과 편의성이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GOP 방식보다는 훨씬 적은 용량으로 작업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이 NX1으로 촬영한 4K 30p를 HEVC를 만났다. 그렇다면 록산 컨버터로 먼저 프로레스로 변환을 하고 이걸 다시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에 다시 한번 그 XAVC 인트라 4K로 변환을 하고 사용하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거를 또 이제 한 번 더 손쉽게 해주는 거가 바로 와치 폴더 기능인데요. 자, 와치 폴더는 이제 먼저 감시 폴더를 하나 지정을 해줍니다. 감시 폴더를 이렇게 드래그 드랍을 하면은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이렇게 세팅한 소스가 4K 30p 이제 NX1이라는 그 가정을 하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파일명 지정은 불가능하죠. 이렇게 감시 폴더 같은 경우는, 즉 감시 폴더로 하는 경우는 소스와 변환본의 파일명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와치 폴더에 보면은 아웃풋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됐죠. 와치 폴더 안에서 변환된 파일이 소스하고 같은 폴더에 계속 저장이 되면은 무한 루프가 걸리기 때문에 변환이 완료가 된 파일은 미리 만들어 놓은 아웃풋 폴더로 이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변환하고자 하는 파일을 던져 넣으면요. 요거는 없애 놓겠습니다. 자동으로 인풋가 되고 변환이 시작이 되죠. 보다시피 소스와 동일한 파일에 이제 변환된 파일이 아웃풋 폴더에 지금 생성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1, 20개 정도의 클립이 있었을 때 와치 폴더에 넣어놓으면 알아서 이렇게 알아서 임포트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넣으면은 지금 조금 있으면 뜰 겁니다. 지금 입력된 거 보이시죠? 한꺼번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요. 요거는 잠시 이제 강제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에 워치 폴더. 변환이 끝나면은 오리지널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쪽으로 변환이 완료된 파일은 자동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니? 원래는 여기 오리지널이 아니라 소스란 폴더를 생성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작업 중에 녀석을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즉 실제로는 이렇게 아웃풋처럼 소스란 폴더가 생성이 되고 그 안에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이 완료된 파일은 이동까지 제가 소스 파일을 잘못 옮겼군요. 예, 그래서 문제가 생겼네요. 이렇게 옮겨가기 때문에 무한 루프로 변환이 되지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정말 아쉬운 점은 퍼블리시까지는 자동으로 되지가 않는다는 이게 이게 아쉬운 점이 퍼블리시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퍼블리시 값이 이 와치 폴더로는 지정이 가능한데 프리셋으로는 퍼블리시 값이 저장이 안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좀 아쉽죠. 제가 막판으로 갈수록 좀 중구난방이 되고 서두르긴 했는데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이 정도고요. 막판으로 이제 쇼를 하나. 예. 마지막 쇼를 계속 기대하고 있었어요. 일단은 우리를 정말 이 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포맷이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메뉴를 정말 뒤죽박죽으로 해놓으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계속 트랩 카드를 던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알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뭐 한탄을 하려면 이 시대에 태어난 현재 우리를 한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함정 카드 사용자들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뭐 이제 그 김상환 감독님은 요즘 뭐 하세요? 연락해본 적이 없나요? 바쁘게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 중심으로 해외 중심으로 해서 4K 쪽 프로젝트 계속 진행하시고 유네스코 관련된 이것저것 하시고요. 지금은 한국에 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자주 가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마주칩니다. 여의도에서. 뭐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상해 보인다는 부분 아니면 제가 설명이 너무 빨라가지고 다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 프리셋 프리셋이요? 커스텀 프리셋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고 제가 실수로 마음이 급해서 종료를 해버렸네요. 아무거나 하나 얹어놓고 비디오 부분에서 예. 좀 내리시면은 지금 렌더의 맥시멈 뎁스라고 있잖아요. 예. 그건 어떤 내용? 그러니까 렌더링을 할 때 이제 색상 심도를 그러니까 레코딩을 이제 저장을 할 때는 이 포맷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XAVC 인트라 4K 같은 거는 이제 10비트인 거죠. 하지만 이걸 10비트 그러니까 혹은 이제 A264는 대부분 8비트로 작업이 되죠. 그러니까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얘가 시작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런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가면은 사둘형의 8비트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랜덤 맥시멈 뎁스를 하게 되면은
이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렌더링한 중간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어도비 미드 인코더만으로 작업을 할 때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이런 데서 합성 작업을 하면서 할 때는 중간에 렌더링을 10비트, 12비트로 렌더링을 하고 그걸 다시 출력하고자 하는 형태로 8비트로 다시 낮춰서 렌더링을 하는 그런 옵션인 거거든요. 즉 이 체크를 해주면은 화질은 좀 더 좋겠지만 인코딩 시간은 길어지는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MXF OP1이라는 이제 규격에서 보면은 여기서 사용하는 스마트 렌더링이라는 게 옵션이 있는데요. 이 스마트 렌더링은 아까 초반에 그 인코딩 부분 설명할 때 리래핑이라고 했었죠. 리래핑에 해당하는 게 바로 스마트 렌더링입니다. 만약에 소스가 A 5분짜리 소스에 30초부터 50초까지만 인점 아웃점을 잡아가지고 스마트 렌더링을 해서 소스와 같은 형태로 출력을 한다. 이런 경우는 이걸 다 일일이 렌더링을 안 하고요. 그냥 스트링 카피만 해가지고 파일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편집본 가편집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즉 이런 MXF OP1 타입의 소스를 가지고 프리미어에서 작업을 하고선 같은 규격으로 출력을 하면서 스마트 렌더링을 활성화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출력이 되겠죠. 그런 옵션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지금 맥 그쪽에서 하는 거나 윈도우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그 DSLR 카메라로 찍었을 때 XAVC를 사용하는 예. XAVC를 사용하는 420 예. 8비트 XAVC 롱을 쓰시는 거네요. 네. 예.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려고 했었을 때 변환을 꼭 거쳐야 되는지 아니면 또 변환을 안 거치고 뭐 약간 이런 뭔가 약간 그런 세팅이라고 해야 되나 편집 시의 세팅 권장 세팅을 약간 이거를 바로 하면은 뭐 약간 그런 게 애매하더라고요. 편집을 뭐로 프리미어로 하시는 거예요? 프리미어 윈도우 하시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프리미어에서 그 XAVC 롱은 MP4로 저장이 되죠. 예. 즉 스마트 렌더링을 지원을 안 하는 사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거를 지원하는 거는 MXF OP1, MXF 파일에서만 지원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사실 XAVC 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H.264 MP4 파일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단지 업무용 규격으로 조금 이제 사양을 고정을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 MP4 사용하듯이 같은 워크플로우를 적용해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변환을 인트라 방식으로 최소한 XAVC 인트라로라도 변환을 하고선 작업을 하시는 거를 더 권장을 합니다. 뭐 세팅값 세팅 값은 이게 앞에 제가 이제 2부 시작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예산은 이제 변환 시간도 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스토리지 하드 디스크도 돈이죠. 그 다음에 무조건 인트라 방식이 이제 용량이 커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하나가 편집을 할 때 우리가 트랙을 여러 개를 쌓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저가형 스토리지로는 버벅거리고 재생이 제대로 안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고속 스토리지를 쓰게 되면서 값이 또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장단점들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실제 이제 진행 중이신 프로젝트의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적 이해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선 이제 판단을 그러니까 조언을 해드릴 수 있지 지금 상태로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겠다고 해놓고선 흘린 게 하나가 더 나왔는데요. 이제 윈도우 버전에서는 맥 버전에서는 없고 윈도우 버전에서 보면은 이 옛날에 잔재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잔재가 없어졌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전에는 이렇게 가면은 이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AVI 종류가 뭐 8비트 RGB 뭐 이런 게 정말 옛날 그 PC 기반의 RGB 뭐 8비트 RGB 뭐 이런 것들이 해서 막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8비트 RGB라고 하면은 8비트 뎁스의 RGB가 아니라 8비트 칼라의 RGB, 즉 256개의 숫자만 제공하는 굉장히 옛날 방식의 RGB인 거예요. 그런 잔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네요. 이게 불과 4달 전까지는 있었는데요. 좋다. 예,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은 줄었으니까 좋은 거죠. 저는 차린 건가? 그런 제조사들이? 차려가고는 있죠. 저는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며칠 동안 고생을 하면서 책에다가 원고를 했는데 다 갖다 버리게 됐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